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보도는 이미 판결은 끝났다. JTBC, 경향신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오늘 뭐 마치 50대 50으로 늘 하는 방식이죠. 어떤 헌법학자들은 인용으로 생각하고 어떤 헌법학자들은 기각이나 각하로 생각해서 5대 5처럼 이렇게 전망을 해놨더라고요. 100명 중 2명이라고 그래도 2명 의견을 절반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조선일보의 희망으로 돌리는 거지 뭐. 딱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네. 아니 어느 멀쩡한 정신 갖고 있는 헌법학자나 법률학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얼굴 드러내놓고 나오신 분들, 뭐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나 이런 분들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최강시사 있으면서 이분 헌법과 관련해서 이분의 뭐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느낌이 보수적인 분이구나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막 나가는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이제 뭐 더 이상 기댈 게 없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반응을 많이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젊은 헌법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정체가 드러나니까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참에 그냥 정체가 싹 예, 한국 사회의 30% 정도의 극우골통적인 퇴행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지식인들이건 누구건 간에 다 드러났다는 건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말 없는 김민하 평론가는 그 기사를 봤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들 중에 이제 뭐 말씀하신 이제 장영수 교수 같은 뭐 그런 사례는 그 사례도 그렇고 뭐 다른 사례들도 그렇고 원래 이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난 그냥 보수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번에 이제 좀 의외의 말씀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거를 지금 투영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불만이나 이런 거를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투영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또 이 마치 이제 이게 어떤 이 각하 논리의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뭐 논쟁적인 지점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결정문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토론의 쟁점은 될 수 있지만 이게 뭐 기각이나 각하사유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가령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의 이 탄핵 심판의 근거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피신 조서에 있는 내용을 다 판단해서 제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제외를 하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각하거나 기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헌법재판소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재판하고 별개로 이 증거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정리를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아직도 한다는 것은 이 제도 변화가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전 정권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 변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해왔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불만 표현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 제도적인 어떤 뭐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으로 막 가지고 가서 이게 이제 어떤 지금 뭐 이 탄핵 심판의 어떤 결정문에 설치된 폭탄인 것 마냥 지금 이렇게 좀 침소봉대해가지고 논리를 펴는 거에 대해서는 전 상당한 이제 큰 의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뭐 혼자 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7차 변론기일에서 지금 보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 주심이잖아요. 정영식 재판관이 얘기했어요. 이미 지난 준비기일에서 우리가 다 밝혔던 것처럼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은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따라서 우리가 다 판단했다. 이미 선례도 그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피신조서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의식 재판관부터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기각하려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밝혀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보수적인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주심을 맡고 있고 그 주심 재판관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은 아 기각할 거야 그거대로 기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그 그냥 자기의 그냥 희망으로 돌리는 거지. 근데 법률가는 여기에서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저는 이게 지금 좀 오래됐습니다. 윤석열 검찰 이후에 김학의 사건 때도 그렇고 윤석열 석방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김학의 출국 금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정말 제일 꼴보기 싫은 작태가 법률가들이 진실이나 어떤 본질, 실체, 정의 뭐 여기까지는 갈 필요도 없어요. 공적 정의, 사회적 정의 여기까지는 갈 필요도 없이 어떤 그 사건의 진실이나 본질이나 실체에 천착하는 좀 본질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뭐 고발 사주 절차가 뭐 어쩌고 저쩌고 김학의 출국 금지의 절차가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 구속 시간에 이런 형식적인 거 가지고 찌찌찌찌찌찌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그 본질을 덮어버리는 거. 그러면서 그게 마치 무슨 엄청 대단한 것이냐 본인들이 뭐 엄청 대단한 것을 발견했고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우쭈쭈쭈 거리는 게 이게 지금 본인들도 헌법학자고 조선일보도 굉장히 오래된 신문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공기 또는 사회나 법률계 또는 어디에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는 인간들인가 그런 생각이 좀 있나? 특히 법조인들 사이에 검사나 판사 출신들 사이에 정말 노인들이 뻔뻔해지고 후한무치해진 거 아닌가? 한국의 많은 옛날처럼 좀 야 그게 아니고 어려울 때는 약자 위주고 국민 위주야 라고 호통치는 보수나 진보는 없나? 특히 보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그래도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고요. 그걸 잘난 척하면서 마치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야 네가 무식해서 그래.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부터 검찰 기자나 법조인들이 야 요런 조항이 있거든. 요건 안 맞지. 요런 법 기술이 있거든. 요건 모르지. 우리는 알거든. 요 조항으로 요렇게 하면 요렇게 빠져나갈 수 있고 요렇게 네가 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죄가 될까 안 될까 애매하면 우리가 그걸 죄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걸 이제 그거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에게. 한 5년 동안 그걸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기술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흔히 그걸 자기네들 자칭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그런 거지. 조폭이 가가지고 누구한테 위해를 가라 그러면은 그 살인 면허를 갖고 있다고 속칭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린치를 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기술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하느냐. 이걸 자기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한테 정신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요구를 하고 있죠. 야, 니네 여기서 덜 떨어지고 뒤 떨어지기 싫으면 나한테 붙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붙어봐. 너네가 모르는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해서 너네를 한번 깜짝 놀라게 해줄게. 그럼 너네들 나같이 될 수 있다. 요걸 알려주고 있지 사실은. 왜 다 이렇게 됐냐 이거지. 아니 지금 저 윤석열 씨와 함께 책을 냈다고 한 사람들도 신평 변호사도 아주 유명한 사실은 변호사였거든요. 신평 변호사님은 솔직히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10몇 년 전부터 아는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판사하다가
뭔가 좀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해갖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북대 로스쿨을 가셨어요. 근데 로스쿨에서 되게 왕따를 당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안에서 되게 적응을 잘 못하시고 이 로스쿨을 다니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기도 했고 나는 되게 정의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 부정의하다 뭐 이런 취지로 막 계속해서 자기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식의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나는 원래 너무 불의에 한 거 하고 타협하지 않으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네. 이러한 피해의식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렇게 사리 분별을 못해. 이상하게 된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난 그때까지 난 소통하면서 사실 그분의 생각에 많이 동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점점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힘들게 살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것 같이 저는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정의롭게 내가 아무리 곤궁하고 힘들어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윤석열이 들어오면서부터 아 내가 더 이상 이 주류에서 밀려나면 나는 큰일 나나 보다 이제 이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사실은 윤석열이 기반이 좀 없거든요 원래가 이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치 기반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이제 알고 있었던 본인이 그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그 알고 있었던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동아줄로 생각하고 그 주류에 편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본인이 가졌거나 본인이 입으로 떠들었던 그걸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 이건 나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서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무엇을 얻었느냐. 언론의 관심을 얻었어요. 자신이 무슨 말만 하면 그게 마치 정말 중요한 말이고 맞는 말인 것처럼 언론에서만 이제 띄워주기 시작했어요. 그 띄워주기 시작한 게 이제 윤석열과 본인이 친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실제 윤석열하고 친하다고 교수들이나 누구 중에 원래 초창기에 그런 말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멘토라고 막.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여기 취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에. 이 권력의 끄트머리에서 자꾸 움직이면서 윤석열을 위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뭔가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상도 그쪽에서 이제 이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원래는 좌빨이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이래가지고 좀 배척당하다가 원래 아니 그분의 명예훼손죄 책을 보면 저도 그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정도 두껍습니다. 근데 한국 법학계에서 그 정도로 언론 자유를 정통으로 외치신 책이 거의 처음 나왔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십몇 년 전이에요. 그게 옛날이야. 그게 이제 변절하기 전의 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되게 곤란지경에 많이 빠져가지고 힘들어했다가 자기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끄트머리에 지푸라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걸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쪽으로 내가 뭔가 좀 이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거 내 개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도움으로 돌아와요. 이름도 알려지게 되고 자기가 말하는 거 그동안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이제는 다 대서특필해주고 마치가 되게 중요한 멘토의 말인 것처럼 뭔가 해주게 되고 우쭈쭈쭈쭈 해주는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막 그쪽으로 이제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우리가 가속력 붙어가지고 뛰어가다 보면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가버렸어요. 가다가 중간에 좀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기본적으로 들 거 아닙니까? 원래 아주 그냥 본질이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조금씩 멈춰서 그래갖고 뒤를 조금 돌아봐. 그러면서 이건 좀 아닌가 봐. 이렇게 조금 한 번씩은 또 해요. 그러니까 약간 혓발도 조금만 그다음에 이 주류에 편승하고자 하는 그 가혹한 욕구에 이게 막 섞여가지고 한 번은 이랬다 한 번은 저랬다 막 이러다가 아예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한쪽으로 쭉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지금 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윤석열이가 잘했으면 이제 끝까지 기고만장에서 올라갔을 텐데 중간에 윤석열이가 계속 한 번씩 툭툭툭툭 잘못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도 그렇고 제가 그걸 실드를 쳐주다가 사실은 실드를 끝까지 못 쳐요. 이 사람도 그 학자적 양심이라는 게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드를 치다가 주춤주춤해. 그러면서 어쩔 때는 좀 약간 쓴소리 비슷하게 한마디씩 또 해. 그러다가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한테 쏟아지는 비난이 많으니까 그렇지. 또 그걸 못 견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출판기념회를 열어요, 이 사람이. 근데 출판기념회를 여니까 이제 그때는 이 사람이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주장을 막 널리 펼칠 때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그 출판기념회 돈도 되게 많이 이제 막 벌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교수가, 혹은 뭐 판사 출신이
책 써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가 유명해지는 걸 떠나가지고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팅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는 실제 거기서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자기가 야, 너 잘했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좀 주춤주춤 보고 있다가 네. 그래도 내 스탠스는 이것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봤자 한동안 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도는 것 같아요. 아니, 책에서는 계엄이 그냥 그 우리나라의 이른바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좌빨 세력에 저항한 걸로 네. 돼 있대.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을 우리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치. 쫓겨난 사람, 최경영이 갖고 있는 쫓겨난 거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김성환이 갖고 있고. 쫓겨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언론계, 문화계, 뭐 법조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항을 한 거만. 그렇지. 이 사람의 논리는 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네. 현대 우파의 특징을. 현대 우파는 자기들이 권한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통치하든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이 뭔가를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러다가 책임 회피를 할 때쯤 되면 예. 그럼 갑자기 세상은 좌파가 다 장악하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일종의 네. 핑계를 대는 거죠. 전형적인 책임 회피 수단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막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 구덩에다가 끌어묻은 게 바로 저 좌파들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우리 좀 구해달라. 우리 동지를 찾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하는 일종의 선전선동 뭐 이런 아니, 거에 대한 기술이 아주 그 능한 말이 거예요. 맞고 언론들이 여기 완전히 한 100배는 도와준 거예요. 지금 백태수님께서 언뽕 맞았네요 그랬거든요. 맞아요. 언론뽕 맞은 거 이 사람도 장예찬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언론에 다 알려들어가지고 진중권이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랬지. 초창기 때 진중권 왜 안 나오지? 원래 안 그랬는데. 아니, 칼럼도 쓰고 막. 아, 그래요? 근데 나와요? 이게 이제 옛날보다 훨씬 이게 줄어들었지. 영향력도 줄어들었고 이제 안 쳐주지. 왜냐면 그렇죠. 이제 그 사람도 좀 행동이 좀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뽕을 맞기 시작하면 이제 한두 끝도 없이 자기가 막 붕붕 뜨거든. 그럼 기존이랑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심평 그다음에 뭐 진중권, 김경률, 장예찬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좀 있으면 좀 추락하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맞아버리니까 뽕을 맞아버리니까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언론에 계속 등장은 했는데 이렇게 뽕을 안 맞은 늘 힘들어한 김민하 평론가는 저번에 표정부터가 일단 누가 언론에 등장을 합니까? 언론에 계속 등장 아니 한두 번씩 해요. 계속 했지. 평론은 했잖아 계속. 아니 저는 뭐 그렇지 네. 않고요. 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네. 민주주의를 저 사람은 사고하는 자기가 방식이 등장했는데도 부인하잖아. 그렇지. 저렇게 겸손해야 돼. 저는 나온 적이 없고 언론에. 그러면 괜히 겸손은 아니고. 의성이 많아서 그런가 뽕을 놔줘도 안 돼. 아니 저는 뭐 거의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워낙 시니컬하기 때문에 네. 본인 자신에 관해서도 뭐 그렇게 아니 뭐 심지어 제가 뭐 이 스픽스에서 네. 매일 나왔지 않습니까? 매일 나오죠. 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제가 나왔는지를 매일 몰라요. 나와? 매일 나와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이 나와. 아니 그래요? 나왔는지를 몰라요. 저는 하루 이틀 쉬기도 하거든. 나왔는지를 지금 모르는 지경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의 없다 저는. 근데 이제 이 현대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 주장하는 바를 막 이제 이 주권자들 앞에서 펼쳐가지고 그렇죠. 선택을 받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네. 서로 쟤는 안 돼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게임이 됐고 그 반대를 최대치로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증명을 해갖고 내가 뭐 하겠다는 건 없고 맞아. 나쁜 놈인지를 증명을 해갖고 그 나쁜 놈인 걸 증명하기 위한 최대 동원을 하는 게 이제 그게 장땡인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근데 돼. 미국도 한국도. 그렇죠. 근데 이 최대 동원을 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요즘에 제일 좋은 이 문법이 내가 약자고 제가 강자이기 때문에 저 강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약자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 서사가 요즘은 제일 잘 먹혀요. 그래서 맞은 척 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네,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이 지가 지금 이 거의 3년 가까이 어쨌든 간에 뭐 직무정지가 됐지만은 대통령이고 지가 때려놓고 맨날. 네, 그리고 지들이 기득권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심지어 비상계엄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해갖고 군까지 동원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원래 KBS 라디오에도 나오고
뭐 연합뉴스 TV에도 나오던 저 같은 사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스픽스에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 진보 귀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보 귀족이 돼가지고 김민아 진보 진보 귀족이라고 해? 아니 그 책에 의하면 본인이 진보 기준이야? 그 책에 의하면 그 책에 의하면 제목 새로운 대한민국 제목이 새로운 대한민국이에요. 자기들이 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갖고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 진보 귀족에 저항을 한 거네. 그렇죠. 진보 귀족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약자로서 지금 그것을 무너뜨린다. 이 강자들을 네. 이 구도를 가지고 진보 귀족에 반대하는 사람들 최대 동원하겠다. 이 구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구도에서 제일 또 써먹기 좋은 사람들이 우리 원래 같은 편인데 저 사람들 진보 귀족이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원래 진보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내가 경험해 봤는데 저 사람들 진보 귀족이 맞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 구도에서는 써먹기가 좋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지금 얘기한 진중권 교수, 뭐 김경률 씨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경험해 봤대잖아요. 그들이 진보 귀족이 맞대잖아요. 진보에 있다가 저쪽으로 간 사람들을 말하는 네,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래 보수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 진보 귀족이에요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반만 믿을 만한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봐도. 근데 진보 귀족이었다가 넘어와가지고 저 사람들 진보 귀족이야 내가 경험해봤어 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가 그런 구도에 딱 맞는 얘기할 때는 와 이게 좋은 얘기다 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막 띄워주고 각광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한동훈 쪽이 됐잖아. 한동훈 편이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또 이 진보 귀족을 같이 욕하고는 있지만 윤석열 새로운 대한민국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최대 동원하는데 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그만큼 조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언론에서 그러네. 이런 불행한 사정들이 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 목적에 하나인 것이다. 그러니까는 언론에 나와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치학에서 제일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평판이거든요. 결국은. 아 그래요? 예, 명성이에요. 네. 사실 그럼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명성에 돈이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제일 명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볼 땐 전환길인데. 전환길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미치겠다. 나는 근데 그렇잖아요. 전환길이랑 같이 10명의 공저자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윤석열, 심평이 여기에 전환길을 넣은 게 미쳤구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그러니까 야, 자기 레벨들이랑 제가 맞따라- 단언컨대 전환길은 이번에 잘 이용당하고 토사구패.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그 같이 했던 정치인들 한번 몇 뭘 면을 토사구팽이야. 봐보세요. 그 인간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난 그런 사람 진짜 질색이에요. 뭐 자기가 무슨 새로운 메시아처럼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토사구팽 당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윤석열 이런 라인한테 토사구팽 당하겠지. 자기네 그리고 정광훈 진정한 귀족은 이제 조선일보거든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 한국 사회 진정한 귀족은 조선일보 부류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환기 씨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제가 추정컨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명해줬어요. 학생들이 자기를 따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다가 학생들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졌어 사정이. 안 좋아졌대요? 네,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본인은 그렇게 친구가 그 전환기 씨 친구라는 사람이 절연을 선언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파산 상태에 있는데 내가 많이 도와줬다. 이런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전환기를 안 만날 거야. 내 장례식 때도 오지 마. 뭐 이런 부인도 식의 얘기를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랬다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급전직하여가지고 더 이상 아무한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가 에너지 주잖아요. 종교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었던 알량한 역사 지식 갖고 나와서 얘기 한번 했더니 막 모든 사람이 영웅으로 떠받들어줘.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그 뭐 몇 선씩 되는 의원들이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해줘. 더 힘이 받지. 막 뽕빨이 막 생겨가지고. 그렇죠. 뽕빨.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다시 버려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더 미치지. 한 번 더 떴는데 떴다가 이제 또 주목을 못 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반대로 또 갑자기 변신할 거야. 다른 무엇으론가.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목 못 받으니까
진영과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비판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신념 다 갖다 버리고 다시 또 주목받으니까 막 좋아라 하다가 그렇죠. 다시 또 주목 못 받으면 또 바뀔 거야. 이 정치권에 줄댔다가 저기 정치권에 줄댔다가 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본인들도 사는데 혼란스럽겠다. 나도 굉장히 괴롭겠는데? 나도 뭔가 기적이 돼보고 싶은데. 진짜 귀족들은 이미 있잖아요. 나를 좀 기적처럼 좀 근데 대해줘봐요.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이 미국 트럼프가 했던 전략 아닙니까? 아 예. 그래요? 아니 뉴욕 쪽 그다음에 서부 쪽에 있는 전문직 엘리트들을 다 진보기족으로 취급을 하면서 걔네들은 미국의 고졸 정도의 그 중서부에 사는 노동자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족속들이고 그 자들이 미국 민주당을 지배를 하고 있고 미국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취임식 연설에서도 기득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억만장자지만 그 뒤에 취임식 연설장에 온 사람들도 전부 다 억만장자야. 억만장자들만 모였어요. 네, 백만장자가 아니고 억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이 수십 명이야. 근데 미국인들은 고졸 정도의 미국 백인들은 기득권을 없애야 된다. 저기 저 서부 지역과 뉴욕 지역에 있는 동부와 서부 해안선에 있는 저 민주당 쪽의 저 진보 귀족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있다. 중국 놈들한테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반중 정서 똑같아요. 지금 하는 논리들이 그래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전 한동훈 전 네. 대표를 비판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예요. 정치 다 썩었어. 그렇지. 윤석열도 똑같죠. 여기도 아, 윤석열 옛날에 안 안철수도 그랬어. 그러니까 다 똑같아.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왜냐면 썩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정치를 새롭게 마치 메시아가 만들어? 온 것처럼 시작하고 바꿔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 착각이지. 자기 그렇지. 머릿속을 생각하는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파시즘이에요. 파시즘에 경도된 경우가 많은 거야. 왜? 우리나라 군사정권이 쿠데타 일으킬 때 논리가 다 뭐예요? 다 썩었어. 정치가라고 풀려고 난 나왔어. 그렇게 하고 지가 정권 잡아. 전 세계 독재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봐. 세상님도 트럼프가 이민자 3세인데 뭔 기득권 드립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야. 봐 이런다니까. 트럼프 진짜 이렇다. 웃긴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야. 지가 이민자 3세면 전부 이민자 3세야. 이민자 3세 내지 4세 가장 오래된 사람이 한 4세겠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민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미국에? 자기네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가가지고 영국에서 넘어가가지고 이민한 거지 무슨. 그렇지. 맞아.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있구만. 그럼. 그건 다 똑같지. 그렇지. 처지는. 근데 자기들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그냥 현실 착각이자 이민자 이념일 뿐이다. 3세니까 기득권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썩었다거나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은요.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정치를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지. 저것들은 다 썩어버렸어. 내가 가면 다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야.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그런데 우리 기득권을 찍어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속셈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조선일보의 기득권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언론요 관련하면서 리서치를 많이 했었는데 조선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되면서 언론사 통폐합되면서 그게 이제 전두환 독재 정권 때잖아요. 네. 그러면서 3조 호황이 왔네. 아. 그래가지고 언론사 통폐합되고 나니까 3조 호황이 오니까 광고주들이 기업들이 줄 데가 몇 군데 없잖아요. 조선일보 남아있던 중앙일보,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들 싹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받았던 그 보너스가 1,5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1,500% 그래요. 근데 지금도 방송사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조선일보는. 원래 조선일보가 초봉도 딴 데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근데 신문산업은 미국도 한국도 수십 년 동안 사양 산업인데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렇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조선일보는 계속 최고의 연봉을 줄 수 있을까?
광고 수입이 그렇게 많아요? 독재 권력에 붙어서 70년대부터 독재 권력에 붙어서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광화문에 가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딱 이수진 장군 옆에 양쪽에 사이드로 딱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역사예요. 경복궁 바라보면서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상 있는데 좌측 우측에 누가 있습니까? 좌우가 있습니까? 한겨레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건물들이 딱 있거든. 그 좋은 자리에. 밤의 대통령. 그 사실 밤의 그런 대통령. 신문사들이 예. 신문 찍어가지고 신문으로 돈 버는 거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신문들은 무슨 돈을 벌었어? 거기 광고를 실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신문 찍는 돈, 그다음에 뭐 그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 이런 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신문 부스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타격 아니라고 보고 그 그룹 전체에서 이제 맞추는 거는 신문 외에 이제 수입을 가지고 그렇죠. 다 이 어떤 뭐 그룹을 유지하고 뭐 이런 거는 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부동산 수익이든 아니면 방송 각종 무슨 포럼 하면서 그렇죠. 땡기잖아. 엄청나게 땡기거든. 그렇죠. 뭐 그런 것이든 아니면 뭐 조금 더 정직한 쪽으로 가면 뭐 컨텐츠 산업 뭐 이거 하는 거든 아, 말은 그렇게 하지. 그것도 지식 포럼도 무슨 그런 것도 다 그런 아니, 거예요. 하다못해 트로트 있잖아요. 트로트 하는 거 뭐 이런 거 TV조선에서 하는 거 아니 지금 저 계신 분들 중소기업주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어지간한 4대 신문사들 있잖아요. 무슨 포럼 하는 거 있잖아요. 좌석 하나에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러지. 그렇죠. 네. 그런 거 가지고 뭐 강매하고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그런 거 넘어서 이제 조금 정직한 쪽으로 가면은 어쨌든 간에 뭐 그 트로트 스타를 배출을 하고 그걸로 챙기는 돈도 많고 그 컨텐츠를 팔아서 챙기는 돈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TV조선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구조로 돈을 버는 거는 거기서 버는 거 그럼 신문은 왜 하냐? 신문으로 정치적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런 구조인 것이지 뭐 신문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신문에서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장난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페이지 수출로 버는 거는 그냥 읽지도 않는 페이지를 수출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정말 한 1000분의 1도 안 돼요. 조선일보는. 예? 페이지 수출로는 돈 못 벌지. 아이 무슨 페이지 수출로 돈을 벌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페이지 그러니까 수출이. 페이지 수출. 옛날에 한참 부스 많이 찍을 때나 하는 미치겠다, 얘기고 진짜. 지금은 부스가 몇 부 되지도 않아가지고 페이지도 얼마 안 나와요. 그렇죠. 조선일보 기껏해야 50만 부 나올까? 안 나올걸? 아마? 그러니까 ABC에서 근데 그거를 면제부를 주고 말이야. 자기네끼리 그렇지. 장난치고 그렇죠. 짜고치고. 맨날 아유, 그게 잡아주는 그러니까 너무 건데 나쁜. 예. 그러니까 신문 광고가 효과가 없다는 건 대기업 사람들이 이미 다 저는 알아요. 이미 다 알죠. 알고 있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광고 단가는 주는 절대 안 광고란 낮춰. 말이에요. 엄청 세잖아. 그게 근데 뭐야? 광고 단가를 낮추고 안 낮추가 문제가 아니라 단가가 없어. 아, 단가가 그래 맞다 단가가 맞다. 없어. 단가가 그냥 없어. 그냥 그 신문사에 얼마큼 줄게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냥 그 원고라고 그냥 하는 주는 돈이야, 그냥. 광고 필링 갖고 와가지고 그냥 실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실어. 그렇지. 그냥 그렇게 나눠주는 돈이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게 되게 서글픈 건데 네. 그렇게 하면 신문사라는 게 우리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섹션이든 아니면 경제면에 요즘 기업 비판하는 기사 보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마 한 번도 없을걸요? 기업 비판은 대한민국 모든 매체에서 실종했어요. 사라져버렸어. 맞아요. 기업 비판하면은 그냥 이제는 예전에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그게 광고 효과가 이점으로 들어와서 있었으니까 그래요. 광고를 줬지만 이제는 광고 효과도 없는데 광고 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하는 것처럼 그냥 JTBC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빼버려 그냥 그렇지. 통으로 빼버려. 아직도 안 주고 있잖아요 다시 광고. 그러니까 몇백억이 그냥 순식간에 휙 하고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러니까 신문사가 목매는 거지. 그 인용은 되겠죠? 설마. 엉뚱한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아니 계속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제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인용은 뭐 김성환 평론가도 인용은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뭐 강요적으로 네. 물어봐요. 유언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왜 그러는 거야, 내란이 도대체? 일어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걸 멀쩡하게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아니야 이렇게 기각을 해버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질서 자체가 존립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요? 한덕수도 그랬잖아. 사회 질서가. 너 잘못했는데 파면 안 시켜줄게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초조할 거란 말이야. 멘붕에 빠졌을 거고. 그렇지. 예. 그게 정상이지. 내일인가 전혀 멘붕 안 빠진 것 같은데. 전혀 안 아니야 빠졌다. 멘붕 빠졌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진짜 확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확신한다 5대3으로? 네, 진짜 확신하고 있거나 5대3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예. 아니 확신하는 척하든가 두 번째 확신하는 척한다는 얘기는 네.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태세 전환 못 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승복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태세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밑작업이에요. 어쨌든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거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야. 자기가 그렇지. 탄핵소추위원장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탄핵당하고 나면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든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복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략도 있지만 이제 우리 발 빼겠어. 자기네 그렇지. 팀. 발 빼겠다고 하는 그 전략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존중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발 빼는 거지 서서히. 근데 지금 그 태도는 권영세하고 권성동의 이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조금 알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권영세 씨가 사실은 쌍권총으로 둘이서 뭔가 되게 열심히 이 윤석열을 비유하는 것처럼 초청이 조금 했고, 그다음에 나경원도 되게 시끄럽게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 되게 그 소리가 줄어들었고, 권영세 씨의 태도도, 권영세 씨는 원래 찐윤도 아니었지만 이제 그렇지. 중간에 잠깐 찐윤처럼 했다가 또 이제 바뀌는 중인데, 이 당을 살려야 되겠다 쪽으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당을 살려야 네, 이제 윤석열 거리를 두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임박해 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윤석열하고 손잡고 있어가지고는 자기네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근데 지들이 거리를 두고 싶다고 거리가 더 지나?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 안 더지겠지만 네. 우리는 또 1년만 지나면 다 바뀌는 옛날 거 잊어버리는 멍청이들이니까. 윤상현이? 네. 지금 보수 쪽의 인사가 그런 얘기예요. 아니 보수를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이익 집단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한덕수나 최성목이나 이런 사람들, 심우정,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이 되는 거 야금야금 다 챙겨 먹고 자기 명성에 흠 안 가는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그 사이에 최성목도 그렇지만 자기 딸 유학비로 달러 2억 원을 갖고 있었던 거, 야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걸로 국채 슬금슬금 사놓는다거나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 집단이야. 근데 우리가 그 자꾸 권영세- 세탁을 우리는 해주잖아. 왜 못해 근데? 우리가 나는- 자꾸 세탁 아니 난 무엇보다도 그게 이해가 안 가. 세탁을 해주는 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최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바지에다가 용변을 봐버렸어 이 사람들이. 근데 화장실에 가서 그 바지를 벗고 다른 바지로 꼭 입고 와야 될 거 비유를 해도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입고 진짜.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입지도 않고 그거를 어떻게 세탁을 또 조선일보나 이런 애들이 해준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또 냄새 안 난다 그래. 그러니까. 아 희한하더라고. 희한해, 진짜. 냄새 안 난다 그래. 윤상현 의원 한 말이 번도 그런 화장실에 말이 아니에요. 가서 샤워장에 가서 제대로 씻고 온 적이 없는 인간들이거든. 내가 봤을 근데 때. 꼭 더럽게 그런 비유를 듣는 거야. 뭔가 확실하다. 상상을 꼭 하게끔 만들면서. 비유가 확실하잖아. 아 이게 진짜 정말 권영세 더러워 진짜. 비대위원장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네. 볼 때는 벗꾸라지가 있다면 어. 제일 미끄러운 그 미꾸라지야. 예. 제가 볼 때는 권영세라는 정치인은 이태원 참사나 이런 데에서도 책임 문제, 박희영 구청장 문제나 이런 데서도 책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쓱 하고 미끄러져 나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도 갑자기 당을 그 당대표 격으로 나타나가지고 비대위원장 맡았지만 막 대통령한테 가는 것처럼 해도 제가 볼 때는 쓱 하고 미끄러져 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애초부터. 내부에서는 네. 이 쌍권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밖에서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얼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뭐 의회 독재이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였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서 다시 돌아보게 된다. 뭐 이런 말이나 하고 계몽이 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냐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 이게 저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한동훈화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한동훈화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야 뭐 극우 집회는 안 가지 않아. 극우 집회는 안 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는 안 가잖아 이렇게. 예, 요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줄타기를 잘하고 있어. 저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뭐 이런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야 지금 상황에서는 참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는 완전히 제가 지금 뭐 좀 방송 부적절 용어를 이제 써야 되는 말인데 비유는 괜찮아. 비유는. 예. 맛이 갔다. 네. 국민의 내부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맛이 간 상태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경우도 승복을 하겠다. 이 말도 그런 줄타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마흔역부터 임명하라 그래. 무슨 자기는 안 하면서 진짜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번에 상법 개정도 통과 안 시키는 그러니까. 한독수 보면서 저 사람은 김현장 로비스트인 것 같아. 맞아. 김현장 로비스트인 어쨌든 것 같아. 말씀을 끝내십시오. 예. 예, 승복을 이제 승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줄타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 승복은 승복이냐 당연히 승복은 해야지 다른 것도 다 승복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들 내부에 국민이 너무 맛이 가서 짱권들을 보면서조차도 아 줄타기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거냐 승복을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동상이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밖에서 볼 때는 지금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우성치는 게 승복 메시지를 윤석열도 내고 이재명도 내야 한다 이런 걸 막 사설로 쓰고 있거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왜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됩니까? 지금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는 지금 윤석열의 문제인데 이해가 안 되지만 맞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만 승복 메시지를 내세요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쨌든 내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보수 일반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는 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어쨌든 승복 메시지를 냈다라는 이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가면은 원래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파면을 시킬 게 확실하다고 국민의힘 내부가 다 믿어서 그 승복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면은 쌍권들이 승복을 한다고 말을 못하죠. 근데 국민의힘 내부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기각이 될 것이다. 아 이제는 기각이라고 말 안 하고 4월 4일이니까 4대4 각하이다 라고 지금 막 얘기를 하거든요. 각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각하 결정이 날 건데 그러면 승복을 안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승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동상이몽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아 인용에 대해도 승복을 한다는 거구나. 내부에서는 아 각하가 될 거니까 지금 승복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그 광팔고 있는 거죠. 승복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완전히 광파는 거네. 무슨 4월 4일이면 사상가. 윤석열은 저는 뭐 인용이 100% 될 거다. 그것도 8대 0이 거의 확실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용이 되면 윤석열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관저에서는 쫓겨나야 되잖아. 나와야 되잖아요. 쫓겨나야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그날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본회의는 사실은 그 2일하고 3일날 열리게 되어 있는데 4일날도 열어놔야 즉각 이 사람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 사람이 돌아온다고 주문을 선고하는 동시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소리 듣자마자 국회에서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재탄핵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만으로도 되니까. 일단은 그 본회의 이렇게 넘기는 것까지는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지난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득해가지고 200석 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해야 되고 실제 윤석열이 한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그 소리가 땅땅땅땅 되는 그 순간에 곧바로 재탄핵을 시켜버리고 직무정지가 될 수 있도록 며칠의 이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반응과 이런 것들을 유도해가지고 정리하겠다는 이게 민주당의 작전이더라고요. 첫 번째. 내가 보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의 얘기인 것이고. 인용이 되면. 인용이 아니라 이제 기각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기각이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고. 인용이 되는데. 관저에서 개기는 거예요. 인용이 되면 이제 윤석열이는 아크로비스타 못 들어간대요. 왜냐면 아크로비스타 사람들이 못 돌아오게 한대요. 되게 내가 거의 맨날 다니잖아요. 분위기 되게 쌀벌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그쪽이죠. 우리 사무실이 바로 아크로비스타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사람들이 다 이제 창피하다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못 살겠다 하고 그 함성적 교수 같은 사람이 아크로비스타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조인들 많이 살아요. 법조인 많이 살아.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가 처음에 그거랑 다르다.
네, 부끄럽다. 부끄럽다.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씨랑 김건희 씨가 이사 가면서 책 같은 거 다 버리고 가가지고 그거 주웠던 주민이라고 있잖아요. 그분도 변호사야? 그 사람도 변호사야. 이제 그런 식의 사람들이 이제 말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못 돌아오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은 좀 서초구의 분위기가 약간 그런 거는 있어. 네, 그래요. 네. 아유, 여기 들으면 큰일이지. 네. 이러니까 윤석열도 쪽팔려서 사실 거기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아. 가오로 사니까 인생을. 그럼 어디 들어오죠? 그래서 네. 그럼 갈 데가 없네. 그럼 모텔 잡아야 되나? 갈 데가 없으니 관저에 조금 더 있을게. 네.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양평을 갈 수도 없고. 네. 그렇잖아. 양평도 거기도 난리 났잖아요. 자기네 처갓집 거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평을 갈 수도 없고 여기도 네. 못 가고 좀 버티지 않겠냐? 캠핑카는 캠핑카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얘기가 하나가 돌고 있고 하나는 예. 그걸 대비해서 뭐 어디다 마련해놨다는 설도 있고 이제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 다음 플랜,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다음 플랜들이 이제 각각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기각이 돼도 이 사람은 돌아가서 뭐 할 수 없다고 보고 이미 레임덕 아니라 데드덕이라고 계속 사람들이 말하고 끝났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은 완전히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거의 네. 전쟁 불사 분위기라고 보는데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나는 정말 10%는 안 된다. 그렇게 그럼. 될 가능성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인용이 되고 나면은 사실 한덕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덕수가 자기 마음대로 목리를 부려버리게 되면 지금 60일 안에 선거도 못할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죠, 대통령 된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주문한 게 한덕수랑 최상목은 무조건 탄핵이다. 탄핵을 해라. 시켜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탄핵 당하는 걸 보고 그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 뭐 줄탄핵을 안 시키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 정신 차려서 함부로 행동 못하게 황교안이 예전에 그래도 총리할 때 대행하면서 지금 한덕수나 최상욱이 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래도 얌전하게 잘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아무리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좀 이상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그 당시에는 황교안은 그래도 정말 잘한 거예요. 그 정도면 목리 안 부렸잖아요. 네. 자기가 물론 의전에 신경 써서 좀 그러긴 했지만은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덕수나 최상목만 아니면 이주호가 생각보다 목리 안 부리겠다고 자꾸 시그널을 보낸다는 얘기였거든요. 이주호가 그 다음 순번이거든요. 근데 이주호 총리,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KDI 있을 때 그 교무처장이었거든. 그래서 잘 알아요. 교수를 했고 그랬는데 한덕수나 최상목 같은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래. 우리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대요.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원래 좀 학자풍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 볼 때는 정도로 뻔뻔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뭐 아주 무슨 눈구렁이나 이무기 같아. 아니 이미 뻔뻔한 게 증명이 된 사람이에요. 한덕수 최상목은 아니, 이주호도 그럼요. 네. 우리 대통령이 네. 교육 관련 사건 검찰 수사 잘해가지고 교육 전문가라고. 그 교육 그렇게 전문가 얘기해. 최강시사에 그건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랬고. 옛날이야.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뀌었어. 똑같은 바뀌었어요? 같기는 아이. 해. 같기는 하지만 그나물의 그 밥이지만 이거 그나물의 그 밥이지만 우리가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만약 저는 100% 인용 결정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인용 결정 해버리면 고생했죠. 예? 괜히 탄핵안 발의하지 말고 네. 어차피 끝나잖아요. 끝나고 갈 건데 그 두 사람 직무정지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국무위원은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땐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 다음 또 목리 또 부리고 또 계속 그럴 거예요. 아까 그러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단죄를 해야 돼요. 아니, 넘어가면 안 한덕수 돼요. 최상목은 얘네들은 무조건 잘라야 돼요. 이미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탄핵은 봐요. 무조건 시켜줘야 저도 돼요. 그걸 떠나서 제대로 그런 마음, 직무의 약한 마음을 탄핵에 청소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일제가 왜 지금까지 강점기 이후에 살아남았는데 우리가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서 야 니네 그냥 너무 착해, 앞으로 김성환은. 잘할 거지. 아 진짜 이러니까 아니, 그 다음 얘기를 들은 아니, 그 다음 얘기를 아니야 안돼 그럴 수 들으라고. 없어. 일단 둬요. 두고 난 다음에 어차피 길어야 2달도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기소해서 사법 처리할 방법을 그거는 찾아. 일단 탄핵시키고 기소하면 되지. 제가 그 다음에 사법 처리하는 게 나아. 제가 볼 땐 아. 지금 뭐 그 두 사람도 중요하고 아니 나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윤석열이 아까 말씀하신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석열이 가령 갈 데가 없어서 캠핑카로 간다. 캠핑카 전 네. 그런 이 경우- 전국을 캠핑카를 타고 이동이 다녀? 자유롭고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 또 네. 전직 대통령이랍시고 뭐 경호를 해야 되고. 아니 그게 어디 있어? 경호해야지. 네, 아니 근데 있구나. 네, 네, 또 경호해야 합니다. 돼.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또 합니다 그거를.
또 하고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그거 있다.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미치겠다 정말. 네, 그러면 재판에 꼬박꼬박 윤석열은- 출석하겠다고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은 또 캠핑카를 타고 제가 볼 때 유튜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핑 유튜브를 하고 또 거기서 캠핑 음식을 유튜브. 하고 뭐 여기가 캠핑하기가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또 복장 터지고 그런 갈 데가 없고 그리고 또 안전을 또 담보하지 못해요. 국민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해야지. 아주 안전한 곳으로 사실은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구치소로 한다. 다시 집어넣어야지. 아주 아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기현 판사가 예? 결자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구속이 뭐 답입니다. 하는 겁니까? 직권으로 재구속으로. 풀어준 판사님이 네. 풀어준 판사님이 바로 이거 결정되자마자 물론 결정되는 결정되는 걸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지만 결정되자마자 직권으로 자 구속 다시 해서 다시 잡아와서 다시 집어 넣어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도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지. 살해당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지. 살해당하라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네. 혹여 이제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안전한 그 방범창도 확실하고 거기가 그렇지. 방범창도 확실하고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전한 곳에 모셔가지고 네. 안전한 이제 그 법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딱 이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거는 맞는데 실제 지기현이 그렇게 할 인간이 아니래요. 그래서 요즘에 지기현 맛이 갔다는 소리도 사실 좀 있고 지기현이 지금 내란죄를 다 맡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 특검을 해야 되고. 그래서 특검을 하려면은 검찰이 먼저 공수처가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외환죄 같은 걸 추가해가지고 새롭게 이 혐의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기현이가 결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 것 같은 사람이면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기현에 대한 기대는 버리고 그리고 이제 빨리 이 사람이 지금 오랫동안 이 재판에 지금 임했거든요. 빨리 나가라 그래요. 이 자리에서. 자기 혼자 그거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이 재판부가 원래 2년, 3년이면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너무 오래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결하고 대선만 끝나고 나면 다 정리해야 됩니다. 다 정신 차리게 정리됩니다. 지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탄핵 인용이 되면 외환죄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제는. 직권남용. 네. 그리고 외환죄가 아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그렇죠. 넣을 수 있어요. 집행방해, 그렇죠. 공무집행방해. 줄줄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도 걸어서 수사기관이 안전한 곳으로, 그렇죠. 절대 안전한 곳으로 방범창이 확실한 곳으로 모셔야 한다. 김건희 씨도 예. 안전에 그리고- 10년 안전에 근데 이게 문제는 그리고 뭐예요?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가야 됩니다. 이제는 드디어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렇죠. 대선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한덕수 세상모가 없애버리고 빨리 대선을 안전하게 가고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군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안 발의한 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그렇지. 그래갖고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다 특검으로 처리하게끔 해야 돼요. 민주당 그렇지. 이 지금 이렇게 날박이 있을 때도 아니고 검찰 믿어가지고 검찰이 기소하면 잘 되겠지. 검찰은 이거 안 X. 돼. 네. 나는 그래서 공수처가 일단 수사하면서 뭔가 영장을 청구하면서 2달 동안 시간을 벌고 그 중간에 특검에 빨리 넘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김성평 왜 웃어요? 왜 웃으세요? 왜 우리 말에 동조하지 왜 않는 웃으세요? 거야? 사람이 이렇게 날마면 안 된다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네. 일제 잔재가 청산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지금 지금. 적은 용산에 있는데 왜 날 자꾸 공격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모시자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100% 동의해요. 안전한 곳으로 그러니까 모시자. 이게 그런 거지. 대선 기간이 바로 네. 대선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대선 국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혼란하고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막무가내로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민주당도 역시 막무가내라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공수처나 이런 데서 추가 혐의를 가지고 고소영장 청구하는 거 맞다. 근데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특검으로 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독수나 최상목 탄핵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조가 올라간다고 해서 과연 거부권 행사 안 할까? 이게 또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그냥 사인으로서의 윤석열은 빨리 어떻게 해서든 관저에서 끌어내가지고 사조로 가든 말든 그건 자기가 판단해야 돼. 제가 볼 때는. 그 거기에 사조 들어오지 말라고 주민들이 시위할 것 같으면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악수하고 그랬던 주민들도 책임져야 돼 같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 왜 전술을 넓혀? 아, 그럼 거기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어떻게 말리겠어? 들어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나와서 하는 행태들이 오히려 민주당한테 제가 볼 때 나쁠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극우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할 텐데 극우층을 끌어가가지고 결집하면 후보가 거기에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되고 난리가 날 거야. 후보 지정할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왜 굳이 다 우리 법으로 네. 또 일종의 법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너무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자. 정치적으로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야. 거야. 절차를 뒀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결과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순하게 당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짓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원천 봉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한두 번 당해요. 한두 번 뒤통수 얻어맞아요. 게다가 그들은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특기예요. 민주당이 그 못하는. 사이에 대통령 직에서 윤석열이 물러나게 되면 또 미꾸라지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도. 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좀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점잖고 착하고 나도 저렇게 예쁘게 말하고 싶어. 지금도 충분히 이쁘세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너무 위험하다고 봐 지금 이 상황이. 네. 아니 근데 저는 어제 MBC 마지막으로 요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계엄군이 뉴스토마토 기자 진짜 나쁜 유지훈 기자를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포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두 번이나 그랬대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보는데 저는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냐면 거기가 좀 어두웠잖아. 그리고 굉장히 대중이랑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싸우는 안기령 앵커 같은 경우, 안기령 대변인 같은 경우에 사람들 다 있었기 때문에 총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군인들이 거기서 이제 뭐 하다가 한 번씩 웃다가 그냥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문이나 사람을 체포하고 두들겨 패는 거는 사실 어두운 곳에서는 그 악마성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무섭죠 사실은. 그렇죠? 군인 경찰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계엄이 무서운 게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진짜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돌아와서 윤석열이 돌아와가지고 경비계엄이든 계엄이든 뭘 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데 경비계엄 갔다가 비상계엄 야 이건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비상계엄을 해. 비상계엄 했다가 내가 사람은 죽이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백주대낮에 사람 죽이나 안 패지. 백주대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고 그러는데 근데 핸드폰으로 찍는 거를 뺏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케이블 타이로 압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100m까지는 안 되고 7, 80m 멀리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쳤거든. 유지훈 기자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힐끗힐끗 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맞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저도 이런 취재를 하다가 맞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에 따라서 덜 맞거나 더 맞거나 안 맞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저는 그날 네. 뭐 제복 입은 시민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학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그렇습니다. 학습을 받은 것인데 그 얘기가 무슨 뭐 마음에 양심이 생겼다거나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도덕적이 됐다거나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여기서 학습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시선이 없으면은 네. 그 학습을 받은 것이 소용이 없는 때도 있는 거죠. 가령 뭐 우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학습을 받은 거 소용 없지 않습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뭐 옷을 입어야 한다. 예, 밖에서는 옷을 입어야죠. 집에 혼자 있을 때 옷 안 입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군인으로서 훈련 받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뭐 제복 입은 시민이고 뭐건 간에 군인으로서 훈련 받은 게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명분이 없이 온 걸 압니다. 지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명분이 없이 온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을 잡았을 때 총을 잡았지만 이 사람들이 무력했던 거는 명분이 없이 내가 왔는데 그 명분 없이 온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건 뭐예요?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건 다 아시지만은 제압하는 거지. 총을 잡았다라는 것은 네. 총을 잡았다라는 것은 군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총을 뺏기면 어떻게 되죠? 군인은 그 총은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총을 뺏으려는 사람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게 군인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상황에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이랬으면은 사실은 우리 안기령 대변인 어떤 일을 당했을지는 그 모르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 타이의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사실은 마찬가지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만일 그 상황에 만일 뭐 윤석열이 돌아와가지고 뭐 2차 계엄을 선포한다던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시민들이 막 즉각적으로 막 이렇게 모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좀 더 어쨌든 간에 좀 더 극단적이어서 시민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 뭔가 진행이 됐고 그런 상황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계획도 있고 어디다가 집어넣을 계획도 있고 심지어 살해할 계획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금과 같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정이 됐겠느냐에 대해서 심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요. 그냥 국회에 개헌 군인이 들어가가지고 일종의 총을 갖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행위 자체가 폭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민주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시도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군인은 그걸 몸으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누군가의 위협이 오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지. 쏘거나 아니면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지시를 했어, 그 군인들한테. 그렇지. 근데 그 군인들이 스스로 그걸 다 이행하지 않은 거지. 그 안 왔을 뿐이지. 만약에 어떤 상황이 왔다고 하면 바로 이거보다 더 심한 행동이 그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착해서가 아니야,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분석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윤석열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징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오늘 수박이라는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네.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그 게시판에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저를 몰아세우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도 강성이 학교에. 지금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몰아세워야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판하셔도 괜찮은데요. 선거를 치러해요, 민주당이. 0.73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아픈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국민도 국민이지만 우리를 좀 더 떨어져서 보는 국민도 국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0.73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들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윤석열 당장 구치소에 갖다 집어쳐놓고 김건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법 처리하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 안에서 어떤 현명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무조건 우리 지금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지금 개헌 이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론은 다 똑같아요, 저랑. 근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 차이일 뿐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려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의 농간, 또 다른 농간이, 마지막 농간이 또 다른 프레임이 이런 거예요. 승복하냐 승복하지 않냐 요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탄핵을 해야 하냐 탄핵을 하지 말아야 하냐 요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탄핵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뭐 승복하네 승복하지 않네 승복하지 않으면 너는 중도가 아니네 너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네. 딱 그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프레임은 뭐냐? 합리적인 질문은 뭐냐? 윤석열이 돌아오면 망한답니다. 우리는 다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큼 합리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승복, 안 승복 이런 거 가지고 중립적인 척 또다시 프레임 전쟁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고 최대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구입할 때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입니다.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고요.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은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을 때는 차액 150% 보상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원치 않는다? 삼성 TV 55인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고요.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최경영의 정치분석이었고요.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